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우리 경제가 상승세라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경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증시는 변동성이 너무 커 걱정이 많아졌고 부동산은 각종 규제에도 꺾이지를 않습니다. 정부가 호기롭게 잡을 수 있다고는 했었는데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사흘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생활용품들이 한꺼번에 타면서 진화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스프링클러도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인근 주민들에겐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먼저 지금 현장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기자, 이제 불길이 잡힌 겁니까? 네, 화재 발생 61시간 만에 큰 불을 잡고 잔불 정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당초 소방당국은 어젯밤 11시쯤 주불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21시간 더 경과된 오늘 오후 8시에야 주불이 잡힌 겁니다. 물류센터 내부가 복잡한 데다 겹겹이 쌓인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한두 건물로 보시면 돼요. 가연물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 가연물에 타고 가는 거예요. 불이 시작된 물류센터 6층은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통로가 좁아 소방장비 진입조차 어려웠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확산된 6층과 7층 외벽을 뚫어 큰 불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맛비도 내렸는데 화재 진압엔 도움이 안 된 겁니까? 네, 어젯밤부터 이곳엔 2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빗물이 건물 내부까지 스며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화재지 않습니까? 그 옥상 부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부까지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화재로 건물 자재가 녹아내리면서 한때 소방당국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주차 램프 그 타워가 전도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확률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소방서에 열을 식히는 활동이나 소방당국은 큰 불을 잡는 데 성공하면서 열기가 식는 대로 내부로 진입해 잔불 정리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화재 진압의 복병은 불이 난 6층이 아니라 바로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불에 취약한 리튬 배터리로 작동하는 물류 로봇이 상당량 보관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층 구조인 건물 형태도 진화 작업을 더디게 했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입니다. 살수차 물줄기에도 시커먼 연기는 되려 거세집니다. 불이 난 6층과 7층 바로 아래인 5층에는 리튬 배터리로 작동하는 물류 로봇 수백 대가 보관돼 있습니다. 대형 전기차 20대 분량과 맞먹습니다. 한 번 불이 붙으면 진화가 어렵고 폭발 위험이 큰 리튬 배터리 특성상 불길이 5층으로 번지면 건물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커집니다. 소방당국이 아래층으로의 연소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열 축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연소가 심한 구역에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하부층으로의 연소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6층의 복층 구조도 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바닥 면적은 28,300여 평방미터, 축구장 4배 크기입니다. 층고는 10m 안팎으로 일반 건물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내부 적재 구조가 3개 층으로 나뉘어 있어 외부에서 뿌린 물이 깊숙한 곳까지 닿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겉불을 잡더라도 깊숙한 곳에 불씨가 계속 살아나는 신부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부에 있는 그 불씨까지 다 없애려면 쌓여있는 것들을 흩트려서 평평한 상태가 되도록 하고 또 물 뿌리고 굉장히 어렵죠. 이번 화재를 계기로 대형 물류센터의 소방 규정과 물품 적재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큰 불은 잡혔지만 화재 대응 과정에서 내려진 대피령과 휴교 조치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주민 목소리 구자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4인 가족이 겨우 누울 수 있는 텐트 24개, 주민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화재 진압이 길어지자 지자체가 어젯밤 11시
물류센터 반경 116m 이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발령한 겁니다. 인근 초등학교 2곳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엔 15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받아든 주민들은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큼하고 연기가 냄새가 너무 심해서 갈 수가 없었어. 생활이 불가능해. 문을 못 닫아놓고 이상하게 목이 전기침이 계속 나고 그래서. 화재 현장 인근에 SK 석유화학 공장이 있어 불길이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화재 여파에 이곳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12곳도 오늘 하루 휴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작스런 휴교 소식에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맞벌이하는 엄마들 당장 이제 하루아침에 아침에 연락이 왔으니까 이제 어디 맡길 데도 없고 당일로 이제 못 간다고 하고. 차량 출입이 통제되면서 인근 공장도 사실상 가동을 멈췄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는 5년 전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천 화재 때는 건물이 사실상 전소되면서 3,400억 원 안팎의 손실이 났는데 이번 인천센터는 규모로만 보면 2배가 넘습니다. 두 화재를 구민성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진열대 옆에서 희뿌연 연기가 올라오더니 작은 불꽃이 선반 전체로 퍼지고 창고 안은 검은 연기로 뒤덮입니다. 2021년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내부 CCTV입니다. 불은 지하 2층 선반 위 콘센트 부근에서 시작돼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인천 화재는 6층에서 시작된 불이 외벽을 타고 7층까지 번졌습니다. 센터 크기도 다릅니다. 이천 센터는 연면적 12만 7천 제곱미터, 인천 센터는 29만 9천 제곱미터로 2배가 넘습니다. 이천 화재는 129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은 사실상 전소됐고 소방관 1명이 순직했습니다. 당시 쿠팡이 공시한 화재 관련 순손실은 약 2억 9,600만 달러, 우리 돈 3,400여억 원입니다. 인천센터의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계 장치도 있고 물류 설비도 있고 물류센터에 있는 그 물건만 하더라도 수천억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천 화재 뒤 해당 물류센터 직원 1,400여 명은 수도권 20여 개 센터로 나눠 배치됐습니다. 당시 약간의 배송 지연은 있었지만 전면 중단 사태로까지 번지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직원들이 경기권 다른 센터로 출근해 물류를 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센터에만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은 빨리 재고 확보를 해서 주변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빠른 재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천센터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배송 차질 범위는 불이 꺼진 뒤에야 확인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대형 창고 화재는 반복되고 있고 초지는 됐다지만 아직도 불길 잡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전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박한술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물류센터 안에 적재된 물건이 많다, 이건 알겠어요. 그런데 불길을 잡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네,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는 한 층의 층고가 약 10m 정도인데요. 이것을 3개 층으로 나눈 복층 형태에다가 책꽂이식 적재 선반을 빼곡히 채워둔 구조입니다. 선반마다 비닐과 종이처럼 불에 잘 타는 포장재와 상품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천장에 닿을 듯이 높은 책장이 빼곡하게 들어선 도서관을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온다고 해도 아랫부분까지 잘 닿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스프링클러를 더 많이 설치하거나 아니면 적재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기준은 높이 4에서 6m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2020년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2024년부터는 창고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안전기준이 별도로 마련됐고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높이 3m마다로 강화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비동은 작년 준공돼 강화된 기준의 적용 대상이지만 2020년에 지어진 A동은 예전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 이전에 지어진 물류센터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걱정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 국내 물류센터는 5,949개인데 이 중 4,900여 개가 2024년 전에 준공됐습니다.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 기업이 안전 기준을 스스로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고 수십 년간 보험료를 싸게 내는 것들, 안전도를 높이면 상응하는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경제의 논리로서 강화된 기준들을 적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뭐 스프링클러도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잘 타는 물건을 아주 많이 쌓아놓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가연성 물건이 많은 경우 스프링클러가 작동한다고 해도 제 역할을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영국의 경우 보관 품목, 포장 방식, 포장 높이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고 물건을 많이 쌓는 경우 추가적인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가연물들이 존재하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제어 능력조차도 이제 상실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물류센터는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정교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벌써 2차례나 수사기간을 연장했는데 법까지 바꿔 30일을 더 수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진행 중인데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창석 기자, 지금 토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오후 2시 조금 넘어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현재 7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발언자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나서 발언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수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기간과 인력의 한계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는데 제약이 있다며 법안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당초 90일에서 이미 30일씩 2차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번에 또 30일을 연장하는 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간은 180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엔 또 파견 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외적 특검이 정치보복 도구가 됐다며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 토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법을 고쳐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건 특검을 상설 정치보복 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했습니다. 사골 국물을 우려 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 먹어야 됩니까? 재탐, 3탕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5탕, 6탕까지 하면은 그 국물은 맹탕이 될 텐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포결로 종료시킨 뒤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주식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면서 이를 주도한 걸로 알려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 실장 경질 요구뿐만이 아니라 국정조사,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레버리지 ETF 도입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해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달라.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을 보고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지만
당정 협의도 없이 급하게 추진됐다. 신중했어야 했다는 질타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출범 이후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8번, 서킷 브레이커가 5번 작동하는 등 투자 수익률이 반토막 났다며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김 정책실장부터 경질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지를 가장 먼저 인사로 보여줘야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소송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정부는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양대 시장에서 실패를 만약에 경험하게 된다면은 이 정부의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김 실장을 겨냥해서도 이제 거취를 표명할 때가 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세계 증시마저 뒤흔들고 있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책이 지난주 나왔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도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변동성이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커지면서 외신들도 비판적입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제헌절을 포함해 사흘을 쉬고 문을 연 코스피. 누적된 악재를 반영하며 4% 넘게 떨어져 6,500선까지 밀렸습니다. 한 달 사이에 고점 대비 30%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 TSMC 깜짝 실적은 이미 선반영됐다는 고점론, 일본 플래시 메모리 업체 키옥시아의 특허 소송 패소, 중국이 내놓은 가성비 AI 키미 K3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딥시크 스토크 2가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했었던 거고, 쉬는 동안 미국 반도체 지수가 급락함에 따라서 시장의 하방압력이 커졌고, 반도체 고점론 속에 코스피 변동성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달 코스피 일중 변동률이 6.75%에 달하는데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고 1997년 IMF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의 진앙지로 지목된 것은 정부가 도입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 합이 거의 55% 전후가 되다 보니까 전체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이제 키울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요 외신들조차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무법천지 카지노로 변했다고 했고, 블룸버그는 이 대통령이 레버리지 ETF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시티는 변동성을 이유로 우리나라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기업의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문제를 논의하려던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지만 오늘 주가가 급락한 게 한 원인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정부가 기업이 창출한 이윤에 실제 관여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인 목요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를 오늘로 앞당기면서 기업 초과 이윤의 사회적 재분배 문제를 보고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2시간여 전 청와대는 주재 및 일정 변경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며 취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년을 결정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레버리지 ETF 등의 영향으로 주식이 급락하며 여론이 악화된 상황도 감안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업과 주주 이익에 직결된 초과 이윤을 건드리는 건 증시의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라 더 거친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넘어 기업의 초과 이윤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초과 이익의 일부를 대중에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초과 이윤 배분 방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언급했습니다. 기업이 얻은 천문학적 성과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천문학적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은 아닐까. 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초과이윤 배분론에 대해 아직 개념을 잘 모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TV조선 최조원입니다.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는데 내일도 출근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80mm의 강한 비가 내립니다. 앞서 폭우로 이재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북에서는 서둘러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이 지나간 집 앞 마당을 호스를 들고 깨끗한 물을 뿌려 씻어냅니다. 마당 바닥에 눌러붙은 풀잎들은 빗자루로 쓸고 손으로 주워서 치웁니다. 침대 들어내고 그 밑에도 다 닦아야 되고 지금 볼라를 틀어갖고 바닥을 말려야 돼요. 거실에 물이 들어오면서 장판이 붕 뜨더라고요. 지난 주말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경북 안동과 의성에 하천물이 불어나고 토사가 밀려드는 등 폭우 피해가 집중됐는데 147세대 주민 18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 이재민이 머무는 임시주택 20동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기상청은 내일 출근 시간대인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50에서 8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비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구름대의 압축 정도가 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1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있지만 하루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번 장마 참 특이합니다. 밤에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지만 낮에는 다시 잠잠하고 덥습니다. 하루에도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장마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최윤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이동을 하면서 장맛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전선상에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을 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를 끌어모아 비구름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밤에 폭우를 내리게 하는 건 대기 하층에서 빠르게 부는 바람인 하층 제트 때문입니다. 낮에는 달궈진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면서 하층 제트를 가로막지만 밤에는 지표면이 식으면서 하층 제트가 강해지고 바다에 수증기를 유입시켜 많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또 이번 장마철의 특징은 폭우와 폭염이 교대로 나타난다는 건데요. 양쪽 기단의 차이가 커지면서 이 정체전선의 폭이 좁아져 한정된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또 폭염 때문에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상관성이 있다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더운 날씨에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강수가 다가오게 되면 그에 따른 양이 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그렇다면 올해 장마는 언제 종료될까요? 올해 장마 시작은 평년보다 늦었지만 그렇다고 꼭 늦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이번 주 토요일까지 비가 내리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없는 만큼 이번 주말로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장마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예단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날씨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의혹 수사 속보로 이어갑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큰아버지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수감 중인 장윤기도 만나서 수사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가 있었는지 파악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경찰청 소속 시설에 마련된 경찰청 특별수사단 사무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큰아버지가
오늘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전혀 관련 내용 동생이 울면서 아들이 사고 쳤다 해가지고 그때는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앞서 특별수사단은 오후 1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윤기를 상대로 접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광산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특혜나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전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건 직후 장윤기 아버지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보고서나 이런 것들의 최종 결재권자는 방향은 일단 서장이거든요. 일단 서장의 혐의가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윗선을 타야지. 내일은 장윤기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렇게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유착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경찰의 대처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듯합니다. 7년 전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쇄신책으로 내놨던 시민청문관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대책들을 준비했다지만 효과가 있을까요? 소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승리와 정준영 씨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는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은 경찰 간부였던 윤모 총경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경찰관 유착 의혹 부분에 대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부조리 행위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이후 경찰은 시민과 인권 전문가가 경찰 비리, 인권 침해 등을 감시하는 시민청문관 제도를 만들어 2020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민청문관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청문관 담당 부서에서는 내년 예산을 신청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이 제도를 연장하는 것에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쇄신 TF와 내부비리 수사대 신설 등을 발표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유착 우려가 더욱 커졌는데도 경찰이 기존 대책마저 폐지를 검토하면서 거꾸로 가는 대응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소지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100억 원대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신발 깔창 밑에 차량 트렁크 안에 마약을 숨기고 다녔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흰색 운동화를 살펴봅니다. 옆에는 외국 여성이 맨발로 서 있습니다. 깔창을 제거하자 검은 봉지가 나오고 봉지 안에는 흰 가루 뭉치가 보입니다.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여성이 필로폰 1kg을 들여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마약 조직의 총책은 지난 5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성의 차 트렁크에서 비닐에 쌓인 필로폰을 찾아냈습니다. 필로폰이고 2kg죠. 1kg씩. 이거 그대로 압수합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고 투약한 17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3월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여성을 체포한 뒤 구매 경로를 역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일당으로부터 필로폰 3.2kg과 신종 마약인 왁스 234g, 대마 349g 등을 압수했습니다. 필로폰의 경우 1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103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마약을 넘긴 공급책에 대해서도 관세청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는데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부부와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파란색 압수물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안으로 들어섭니다. 노태학 전 위원장 부부 해외 출장 관련해서 증거 확보하셨습니까?
검경 합수부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3차례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보고서에 동행 사실을 누락했습니다. 배우자가 든 비용이 아마 항공료를 한 3,300여만 원인 것 같고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다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직원들도 선거 참관 명목으로 2022년부터 몰디브와 피렌체 등 유명 관광지에 100차례 넘게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노 전 위원장 등을 고발했고 합수부는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해외 출장으로 선관위에서 지출한 비용이 26억 원입니다. 이런 비용으로 투표용지를 찍어냈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수부는 이르면 이번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된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피의자 소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심사 결과 나왔나요? 네, 유병호 감사위원은 오전 10시부터 3시간 30분 정도 구속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가중기 검사 혐의 인정하시나요? 종합특검은 유 의원이 윤석열 정부 감사원 사무총장 당시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부실 감사에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통해 행안부와 경호처 등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2024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로 알려진 21g의 특혜 수주 의혹은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 언급이 안 됐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유 의원이 21g 관계자에 대한 대면 조사를 서면 조사로 바꾸는 등 봐주기 감사에 관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13일 특검에 출석해 허구적인 시나리오라며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 재심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이들의 운명을 대한체육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재심 결과 전해주시죠. 네, 대한체육회는 배재고에 대한 징계를 다시 심의한 결과 기존의 출전 정지 6개월을 출전 정지 1개월로 크게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배재고 학생들이 더그아웃에서 부적절한 응원가를 부른 것은 심판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경기를 방해한 징계 사유가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직접 사과했고 피해 당사자인 광주일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한 것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체육회 공정위는 저녁 6시 40분쯤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재심의를 시작했는데 배재고 측은 법률 대리인까지 참석해 소명을 마쳤습니다. 앞서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를 내린 야구협회는 심판 불복종 경기 방해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배재고 측은 조롱구호를 외치며 실제로 지연된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기를 방해한 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한 겁니다. 징계 기간이 한 달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배재고 선수들은 다음 달 치러지는 마지막 전국대회인 봉황기대회에 정상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체육회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30년 가까이 보유했던 분당 신도시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비거주 1주택자를 벗어난 셈인데요. 그런데 매각과 동시에 이 아파트에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건지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3억 9천만 원에 사들였던 분당의 아파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인근 주민에게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2월에 잠시 내놨던 것을 기준으로 하면 5달 만입니다.
31억에 올라와 있지만 이거는 높은 거니까 그 금액에 28억, 29억이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 부부는 집 소유권을 넘기는 동시에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여기다 이 아파트에는 전세 만기가 10월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은 11억 3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주택자의 매수자가 자신의 집이 팔리지 않는 데다 대출도 막혀 일단 전세와 근저당을 끼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약을 해서 우선 소유권을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증을 쓰는 그런 형태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단지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임박해 있습니다. 지정 고시가 나면 정부의 규제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아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집을 팔았지만 1년의 과정을 보면 정부의 각종 규제로 집을 사고 파는 것이 풀기 힘든 고차원 방정식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는 있는데 대책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만능은 아니라고 신중론을 펼쳤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곧바로 많은 키가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만간 만날 것 같긴 한데 합의점을 찾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나흘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택 공급에서 해결책을 찾겠다면서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그 만능의 키는 아니다. 단기간에 그 즉각적인 공급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도 있다.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주도의 공급을 연일 강조하자 신중론을 편 겁니다. 오 시장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서울에 더 이상 빈 땅이 남아있지 않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정부에 남아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은 마스터키가 맞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공급 해결책으로 제시한 서울의 준공업 지역을 놓고도 두 사람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닥치고 줘야죠, 닥치고. 영등포나 여러 구로나 이런 지역에는 또 공업지구가 옛날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왜 주택을 못 짓냐 그랬더니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된다. 서울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마치 좀 이렇게 놀고 있는 것처럼. 김 실장은 조만간 오 시장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좁혀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서울의 집값과 전 월세값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계속되자 청와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은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고강도 규제책도 여럿 내놨습니다만 규제 이전이나 이후나 상승세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허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서울 관악구의 한 대단지. 지난해 10월 13억 중반에 거래됐던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 16억 6,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9달 동안 3억 원이 오른 겁니다. 지금은 47억이 있어요. 토지도 있고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들도 수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집값을 잡겠다며 토지거래 허가제 등 3중 규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전 8개월간 집값이 6.9% 올랐고 규제 이후엔 6.84% 오르면서 사실상 규제의 집값 안정 효과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핵심 지역까지 전방위 규제에 나서자 매수세가 구로와 노원, 은평 등 서울 외곽으로 몰린 겁니다.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15억 이하 신혼부부들, 수요자들이 사는 집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월세 값은 규제 전보다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등이 부메랑이 된 셈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10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게 높으니까 들어올 사람들도 상당히 높은 생각이 되죠.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서민층은 전월세 난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허유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9일째 무력 충돌하면서 전면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 친이란 세력의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동안 안전지대로 꼽혀온 요르단에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을 도운 대가를 치르라는 압박으로 보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잠시 뒤 굉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사흘 전 방공망을 뚫은 이란의 미사일에 요르단 공군기지가 폭파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 미 중부사령부는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신원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 시간 18일 이라크에서 이란에 불발된 자폭 드론을 처리하던 미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공개했습니다. 휴전 이후 재개된 교전으로 최대 4명의 전사자가 나온 가운데 미군은 이란 현지 시간 오늘 새벽에도 9일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We hit them very hard again tonight, and we did that in honor of the probably three. It's probably three as opposed to two great patriots. 이란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요르단 알라즈라크 미군 기지의 전투기 등 항공기 5대를 파괴했다며 부서진 경납고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دنیا فهمید که ایران قویه. این شاید اصلا بزرگترین پیروزی ما بود. 이란군은 지난 14일에도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공습했습니다. 외신은 이란이 최근 들어 요르단을 집중 타격하고 있다며 미국의 원조를 받는 요르단이 그동안 대이란 공습의 거점 역할을 해온 데 따른 보복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드론 영웅으로 불리는 35살의 젊은 국방장관이 해임되자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덩달아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국기를 두르고 손팻말을 든 시위대 수천 명이 키이우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은 국방장관의 복귀와 총사령관의 퇴임을 요구합니다. 나흘째 이어진 시위에는 참전용사와 현역 군인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лишати при владі людей, через котрих гинуть мої побратими, збільшується вірогідність їх загибелі. І це неприпустимо, особисто для мене.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러시아 전략을 놓고 총사령관과 갈등을 빚어온 국방장관을 해임했습니다. І замість того, щоб придумати, як асиметрично перемогти Росію, в чому задача главкома, він придумав, як розколоти країну, де ми сьогодні з вами знаходимося. 35살의 페도로우는 지난 1월 국방수장에 오른 뒤 무인기를 앞세운 전쟁을 이끌며 러시아를 수세로 몰았습니다. 반면 60대의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전통적 지상전을 중시해왔습니다. Сирський став символом старого консервативного підходу, тобто фактично такої пострадянської армії. Федоров став символом всього нового. 드론 영웅으로 떠오른 장관의 경질로 리더십이 흔들린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르스키 사령관의 교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키이우 등 20곳에 전쟁 이후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을 쏴 최소 16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왕위 계승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킨 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즉위 7년째인 126대 일왕 나루히토. 자녀는 딸 아이코 공주가 유일합니다. 自分が成年皇族の一員であるという自覚が芽生え、個々の行事に責任感を持って臨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感じた瞬間でございました。 현행법상 왕위 계승은 아들만 가능하지만
일본 국민 70%는 공주도 일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陛下っていうのはシンボル的な象徴的なその存在じゃないですか。そこでどこであろうと女であろうと問題ないと思うんですよ。 기대감은 여성 총리가 탄생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女性のその権利向上であったりとか、女性の働きやすい環境にも貢献し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なと思っています。 나루히토 일왕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議論においても国民の皆さんの理解が得られるものとなることを望んでおります。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의회는 최근 여론과는 반대되는 황실전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옛 왕족 남성을 양자로 들여 그 아들이 왕위를 이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성의 왕위 계승은 논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다카이치는 왕위 계승을 아들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첫 여성 총리가 여왕 탄생을 막았다는 실망감에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한 달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며 집권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50% 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そういうことをなし崩し的にもうこの保守派の人か右翼の人たちはああっていうふうにノーしている。 이번 조사는 황실전범 개정안이 참의원을 통과한 직후 실시됐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1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월드컵 2연패를 꿈꾸며 맹활약했던 축구의 신 메시는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시내가 축구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연장 후반 토레스의 결승골로 우승이 확정되자 서로를 얼싸안고 감격합니다.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에 우승입니다. 조직력을 앞세워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허용하지 않는 철벽 수비가 빛났습니다. Que son capaces de formar un auténtico equipo, que hemos jugado con las mejores selecciones del mundo, pero nosotros éramos el mejor equipo del mundo y lo hemos demostrado. 축구의 신 메시는 뜨거운 눈물로 월드컵과 작별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스칼로니 감독도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Que difícilmente se vuelve a formar y me duele el alma. Lo siento. 역대 최초 48개국 체제로 대회가 커졌던 만큼 상금 규모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정상에 오른 스페인은 우승 상금 5천만 달러, 우리 돈 740억 원을 받습니다. 각종 수당과 지원금까지 더하면 약 925억 원까지 늘어나는데 선수 한 명에겐 13억 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월드컵 MVP인 골든볼은 결승에서 95%의 패스 성공률로 메시를 지원한 스페인의 미드필더 로드리가 차지했습니다. 득점왕 경쟁에서는 10골을 넣은 음바페가 1위를 기록했고 8골을 넣은 메시는 MVP 2순위 격인 실버볼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Is there no one else? 영화 트로이입니다. 영웅 아킬레우스가 테살리아의 거인 보아그리우스를 단칼에 쓰러뜨립니다. 또 싸울 사람은 나오라고 외치지만 조용합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는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기류가 엇갈립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뒤로 숨지 말고 나서십시오. 한 의원은 법안을 주도한 김한규 의원 등을 콕 집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죠. 이건태 의원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의 반발이 엄청났던 모양입니다. 토론에 응한 지 하루 만에 하지 않겠다고 철회했습니다. 다 도망갔다 지금 한동훈하고 제대로 토론하겠다고 붙는 사람도 없잖아요. 민주당 내부에. 송영길 전 대표까지 민주당에서 토론할 사람이 없다고 안타까워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토론자가 귀한 걸까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안건이고 그리고 폐지가 정의라고 확신한다면 줄을 서야 할 일 아닙니까? 당당히 나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줘야 할 텐데
곤란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우선 국민 여론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가 46%, 폐지가 39%입니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보안수사권을 일부 두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흐름 때문일 겁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호소는 더 절절합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약자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달라는. 보안수사권은 부실하게 끝날 뻔한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묻힐 뻔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한 번 더 살필 마지막 안전판일 수 있습니다. 검찰권 남용이 우려된다면 그만큼 더 토론해서 방안을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국민 앞에서 보안수사권의 모든 것을 놓고 어느 길이 국민을 위한 건지 흑백을 가리길 바랍니다. 7월 20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뭐가 두려운가 였습니다. 연일 호우 아니면 폭염의 반복입니다. 주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내일 새벽부터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시간당 20에서 최대 8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150mm 이상, 그 밖에 중부 내륙에도 30에서 10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가 내리더라도 잠시 그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부산 26도로 밤사이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8도, 광주 32도, 포항 37도까지 지속했습니다. 주 후반까지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